유서를 쓰던 그날 새벽 통장 잔고는 3,800원이었다. 화면에 비친 주름진 얼굴이 떨렸다. 백발이 성긴 머리카락 사이로 두피가 드러났고 깊게 파인 눈가주름에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마지막에 저를 기다린 건 빚독촉 전화와 텅 빈 냉장고였어요. 그런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월 수입이 잠깐만요. 그녀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카메라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죄송해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제 아들이, 제가 그렇게 믿었던 큰아들이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서. 하지만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절망 끝에도 길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새벽 4시 반. 박영희는 차가운 장판 위에서 눈을 떴다. 숨을 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다. 보일러는 끈 지 일주일째. 가습이 독촉장에 찍힌 18만 원이라는 숫자가 너무 무거웠다. 이불을 끌어당겨 턱까지 덮었지만 발끝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막을 수 없었다. 몸을 일으키자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다. 무릎도 따라 신음했다. 분식집에서 하루 14시간씩 서 있던 후유증이었다. 그때는 아프다는 생각도 못했다. 떡볶이 냄비 앞에서, 김밥 많은 판 앞에서, 튀김 기름이 튀는 앞에서 그저 버텼다. 아이들 학비 내고, 남편 술값 대고, 시어머니 병원비 내느라. 그래,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 혼잣말이 빈 방에 울렸다. 스위치를 올렸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어제 온 단전 통지서가 생각났다. 휴대폰을 켜니 배터리는 겨우 8%. 충전기를 꽂을 곳도 없었다. 책상 위에는 독촉장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제일 위에 놓인 법원 서류. 지급 명령. 3,200만 원. 남편 병원비로 빌린 사채, 카드론, 제2금융, 제3금융. 이자가 이자를 낳고 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낡은 사진첩이 있었다. 펼치니 웃고 있는 가족 사진. 분식집 개업 날 찍은 사진이었다. 남편은 요리사 모자를 쓰고 큰아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작은 딸은 떡볶이를 들고 V자를 만들었다. 그때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한 줄 알았다. 부엌으로 나가 수돗물을 받으려 했지만 물도 나오지 않았다. 수도세 체남. 화장실에 받아둔 물을 떠와 컵에 따랐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속이 쓰렸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통 하나, 계란 1개, 어제 구청에서 받아온 도시락 반쪽. 이것도 며칠 못 갈 텐데. 창밖을 내다봤다. 아직 캄캄한 새벽 건너편 아파트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저 집들에는 따뜻한 보일러가, 뜨거운 물이, 배부른 냉장고가 있겠지. 문득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영희야, 너는 복도 없는 년이야. 우리 아들 만난 게 천만다행이지. 그때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지금 생각하면 시어머니 말이 맞았다. 복이 없었다. 하지만 그게 다 내 탓일까?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번 돈은 한 푼도 내 것이 아니었다. 남편은 도박에, 큰아들은 사업한다며 작은 딸은 시집갈 때 다 퍼주고 남은 건 이 늙은 몸뚱이뿐.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받았다. 여보세요? 박영희 고객님? 한국캐피탈입니다.
이번 달 상환금 87만 원이. 죄송합니다. 지금은. 고객님, 이렇게 계속 연체하시면 법적 조치를. 전화를 끊었다. 바로 또 울렸다. 이번엔 다른 번호. 네. 어머니, 저예요. 정민이. 큰아들이었다. 석 달 만에 연락. 가슴이 뛰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민아, 엄마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가져간 퇴직금이라도 조금만. 엄마 미안한데요. 저도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오히려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 해서. 뭐, 집 명의라도 제 앞으로 해주시면 제가 대출받아서 엄마 빚도 갚고. 집? 무슨 집? 나 지금 월세 원룸에 사는 거 너 모르니? 아, 그래요? 그럼 할 수 없네요. 끊을게요. 뚝.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제전 먹여 키운 자식이, 대학까지 보낸 자식이. 눈물이 났다가 그쳤다. 이제는 울 힘도 없었다. 일어나 낡은 점퍼를 입었다. 소매 끝이 해져서 실밥이 삐져나왔다. 신발은 밑창이 닳아 걸을 때마다 찰박거렸다. 현관문을 열자 복도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문 옆에 또 하나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임대료 3개월 체납 최고장.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퇴거 조치하겠음. 그녀는 종이를 떼어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집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나왔다. 출근하는 모양이었다. 깔끔한 정장, 윤기 나는 머리, 향기로운 향수 냄새. 영희는 몸을 숨기려 했지만 늦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 네. 젊은 여자는 영희의 초라한 모습을 흘끔 보더니 빠르게 지나갔다. 영희는 벽에 기대 한숨을 쉬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언제부터 남의 시선이 이렇게 무서워졌을까?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고 거리에는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났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한강다리가 보였다. 난간에 기대서서 검은 물을 내려다봤다. 깊고 차가워 보였다. 저기 뛰어들면 모든 게 끝날까? 빗독촉도, 배고픔도, 추위도, 외로움도. 아줌마, 괜찮으세요? 누군가 어깨를 잡았다. 돌아보니 경찰이었다. 젊은 경찰은 영희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네, 괜찮아요. 그냥 바람 좀 쐬러. 이 시간에 여기는 위험해요. 댁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돌렸다. 다리를 내려와 무작정 걸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물들었다. 새들이 짹짹거리기 시작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다. 살아야 하는 또 하루가. 구청 앞에 도착했다. 무료 급식은 9시부터. 아직 2시간이나 남았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손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다. 호호 불어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옆에 누군가 앉았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였다. 역시 무료 급식을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춥죠? 네. 여기 핫팩 하나 드릴까요? 어제 복지관에서 받은 건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핫팩을 영희 손에 쥐어줬다.
따뜻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타인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이야. 혼자 사세요? 네. 할머니는요? 저도요. 자식들 다 제 살 길 찾아 떠나고, 그래도 살아야죠. 죽으면 누가 우리 억울함 알아주겠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죽으면 끝이었다. 억울함도 한도 다 묻히고 마는 거였다. 무료급식 시간이 되자 줄이 길게 늘어섰다. 영희도 그 줄 끝에 섰다. 플라스틱 쟁반을 받아들고 차례를 기다렸다. 밥, 국, 김치, 반찬 2가지. 단순하지만 따뜻한 한 끼였다. 밥을 먹으며 영희는 생각했다. 이렇게라도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아니, 달라져야만 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절망의 끝에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있었음을. 65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박영희는 복지관 게시판 앞에 멈춰섰다. 구인구직 코너에는 종이 몇 장이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 젊은 인력 구함, 경력자 우대, 50세 이하. 그녀의 시선이 한 장의 종이에 머물렀다. 식당 설거지, 나이 무관.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으려다 멈췄다. 펜이 없었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나온 건 구겨진 독촉장뿐이었다. 복지관 급식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영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쟁반을 앞에 두고 있었다. 된장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따뜻한 게 얼마만인지.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다. 할머니,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젊은 여자였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깔끔한 단발머리에 복지관 조끼를 입고 있었다. 명찰에는 자원봉사자 김은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네, 앉으세요. 은정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다. 동정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그저 의무적인 친절인지 분간이 안 갔다.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국을 떠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할머니, 자주 오시나요? 가끔. 혼자 사세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일자리 알아보실래요? 제가 아는 곳에서 주방 보조 구하던데. 일자리. 그 단어에 영희의 손이 멈췄다. 은정의 눈빛은 따뜻했다. 진심으로 돕고 싶어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상처였다. 젊은 아이가 늙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게 견딜 수 없었다.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그래도 연락처라도. 됐다고 했잖아요.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은정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그저 도움이 될까 해서. 영희는 벌떡 일어났다. 쟁반을 반납대에 놓고 급식소를 나왔다. 밖에는 찬바람이 불었다. 왜 그랬을까? 친절을 베푼 아이에게 왜 화를 냈을까? 자존심? 그런 것도 사치인 주제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진열된 도시락들이 보였다. 삼각김밥, 컵라면, 샌드위치. 다 사고 싶었지만 주머니에는 1,300원뿐. 그것도 내일 버스비였다.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어둠이 그녀를 맞았다. 스위치를 올렸지만 역시 불은 들어오지 않았다. 단전된 지 사흘째.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아침에 본 그대로였다. 김치 조금, 찬밥 한 공기. 물을 붓고 숟가락으로 휘저었다. 찬물에 불린 찬밥.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들었지만 삼켰다.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명을 잇는 거였다. 어둠 속에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이 보이지 않았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다. 곰팡이 핀 벽지, 갈라진 천장. 이게 평생 일한 대가였다. 떡볶이 냄새로 절은 옷을 입고 기름 튄 얼굴로 하루를 보내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가도록 일한 대가가 문득 거울이 보고 싶었다.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갔다. 거울에 빛을 비췄다. 낯선 얼굴이 있었다. 움푹 꺼진 눈, 처진 볼, 깊게 파인 팔자주름.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아니, 언제부터 거울을 안 봤을까? 이게 나야. 손으로 얼굴을 쓸어봤다. 거칠고 마른 피부, 주름 사이사이 깊은 골. 65세. 숫자로는 그저 나이일 뿐이었는데 거울 속 얼굴은 80처럼 보였다. 삶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다시 방으로 돌아와 앉았다. 어둠 속에서 생각에 잠겼다. 은정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일자리 알아보실래요? 사실 필요했다. 간절히 필요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자신이 그 정도로 떨어졌다는 걸, 젊은 아이의 동정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걸.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은정이에요. 급식소에서 만난.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까는 제가 실례했어요. 근데 정말 도움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어떻게 번호를? 복지관 명부에서. 죄송해요. 근데 할머니, 제가 아는 분이 청소 일하실 분 구하시는데 시급도 괜찮고 일도 어렵지 않아요.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렸다. 꼭 하셔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관 앞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분이 직접 오신대요. 침묵이 흘렀다. 은정이 다시 말했다. 할머니, 부담 갖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그저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전화가 끊겼다. 영희는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다. 따뜻하고 밝은 삶. 자신과는 너무 다른.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주민등록증, 통장, 각종 계약서들. 손끝에 뭔가 걸렸다. 갈색 봉투였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언제 넣어둔 건지 기억도 안 났다. 봉투를 열려다 멈췄다. 배가 고팠다. 찬밥으로는 부족했다. 하지만 먹을 게 없었다. 그저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빈속을 채웠다. 거짓 포만감. 다시 누웠다. 잠이 안 왔다. 천장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일 복지관에 갈까? 은정이를 만날까? 청소 일이라도 할까? 아니면 이대로 버틸까? 버틴다고 뭐가 달라질까? 새벽 2시, 3시,
4시. 잠은 오지 않고 시간만 흘렀다. 몸은 침대에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다. 자존심. 그게 뭐라고. 밥 한 끼 앞에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인가. 창밖이 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또 새벽이었다. 영희는 일어나 앉았다. 결심했다. 복지관에 가기로. 은정이를 만나기로.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살아야 한다는 것. 옷장에서 제일 깨끗한 옷을 꺼냈다. 낡았지만 구김은 없었다. 머리를 빗었다. 성긴 백발이 빗 사이로 빠졌다. 거울을 보지 않았다. 어차피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 가방을 메고 나가려다 다시 돌아왔다. 책상 위에 놓인 갈색 봉투가 신경 쓰였다. 무작정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왜인지 모르게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걸었다. 복지관을 향해, 은정이를 향해, 또 다른 하루를 향해. 복지관 앞에 도착했을 때는 9시 반이었다. 30분 일찍 왔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보며 가방 속 봉투를 만졌다. 뭐가 들었을까?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봉투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누런 종이 뭉치가 있었다. 펼쳐보니 토지 보증서였다. 다시 봤다. 그때는 몰랐다. 우연히 꺼낸 낡은 서류 봉투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오래된 서류 봉투 속에서 나온 건 누런 종이 한 장. 박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펼쳤다. 희미해진 글씨, 바랜 도장, 구겨진 모서리. 30년 전 것으로 보였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주소가 낯설었다.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때 그 손님. 복지관 벤치에 앉은 영희는 오래된 서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토지 보증서. 맨 위에 적힌 글자가 선명했다. 소유자 이름란에는 박영희가 또렷이 적혀 있었다.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전 분식집이 한창 잘 되던 시절이었다. 매일 점심때면 오던 단골 할아버지가 있었다. 항상 떡볶이 한 그릇에 순대 한 접시를 시켰다.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갈색 봉투를 내밀었다. 사장님, 이거 받아두세요. 이게 뭐예요? 땅 문서요. 용인 외곽에 있는 황무지인데 지금은 쓸모없지만 언젠가는 값어치 할 거요. 아니, 왜 이런 걸 저한테. 떡볶이 값이라고 생각하시오. 맨날 외상으로 먹었잖소. 그 할아버지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영희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어버렸다. 남편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저 쓸모없는 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사하면서 몇 번이나 쓰레기통에 버릴 뻔했다. 다른 서류들과 함께 묶어서 버리려다가 왠지 모르게 다시 가방 속에 넣어뒀을 뿐이었다. 할머니. 은정이의 목소리에 영희는 고개를 들었다. 은정이 옆에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사장님이세요. 영희는 서둘러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중년 여성이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청소 일하실 분 구한다고 들었는데. 아, 네. 면접은 간단했다. 나이, 건강 상태, 경력.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분식집 했다는 말에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지런하시겠네요.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시급 10,000원, 하루 4시간입니다. 월수금 오전 근무예요. 10,000원, 하루 40,000원, 한 달이면 48만 원. 적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일이 정해지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은정이가 환하게 웃었다. 잘 됐네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영희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복지관을 나와 집으로 가는 대신 시청으로 향했다. 토지 보증서가 계속 신경 쓰였다. 진짜일까? 그 땅이 정말 존재할까? 시청 토지과는 2층에 있었다. 영희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맞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서류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토지 보증서를 받아 컴퓨터를 두드렸다. 표정이 변했다. 다시 서류를 보고 다시 모니터를 봤다. 박영애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영희는 주민등록증을 내밀었다. 직원이 대조해 보더니 눈이 커졌다. 이 땅, 신도시 개발 예정지입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영희는 의자를 잡고 겨우 서 있었다.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앉으시겠어요? 영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신도시요? 네. 작년에 발표됐어요. 보상금 협의 중인데 이 위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얼마나? 정확한 건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하는데 주변 시세로 봐서는 최소 수억은 될 것 같습니다. 수억?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3,200만 원 빚에 허덕이던 자신에게 수억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꿈인가 싶어 팔을 꼬집어 봤다. 아팠다. 현실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소유권 이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하셔서 다시 오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영희는 비틀거리며 시청을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거리의 소음이 멀게 들렸다.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엄마, 어디야? 시청. 왜? 시청? 거기서 뭐해? 영희는 입을 다물었다. 왜 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 당연히 알려야 할 일인데.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엄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지금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좀. 직접 만나서 얘기해. 지금 시청 앞으로 갈게. 전화가 끊겼다. 영희는 불안했다. 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그럴 리 없다. 다른 일이겠지. 그래도 가방을 꼭 껴안았다. 토지 보증서가 들어있는 가방을. 10분쯤 지났을까? 검은 승용차가 멈췄다. 큰아들 정민이 내렸다. 말끔한 정장, 윤기 나는 구두. 돈 냄새가 났다. 하지만 표정은 초췌했다. 엄마. 그래, 무슨 일이야? 정민이 옆에 앉았다.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영희는 조금 몸을 뗐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엄마 힘든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영희는 아들을 바라봤다. 뭔가 수상했다. 정민이 이런 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다.
그래서 엄마 혹시 뭐 가진 거 없어? 뭘 가진 거? 그 옛날 서류 같은 거. 아빠가 남긴 거나 누가 준 거나. 영희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떻게 알았지? 가방을 더 꽉 껴안았다. 없어. 그런 거 없어. 엄마,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뭘 안다는 거야? 정민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폭탄 같은 말을 던졌다. 용인 딱 말이야. 그거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다며? 영희는 숨이 막혔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한 거지? 누가 그런 소리를. 엄마 시청 간 거 아는 사람이 봤대. 토지과에서 뭐 확인하는 거. 작은 도시의 무서움이었다. 소문은 빛보다 빨랐다. 정민이 영희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 지금 정말 급해. 사업이 망해서 빚이 10억이 넘어. 그 땅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 10억? 엄마 제발. 그 땅 나한테 넘겨줘. 엄마도 좀 드릴게. 근데 일단은 내가 먼저. 영희는 손을 뺐다. 정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나 죽게 생겼다고.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와. 애들도 위험해. 애들? 무슨 소리야? 우리 애들 학교까지 찾아왔어. 협박하고. 엄마, 제발. 손자들 생각해서라도. 영희는 아들을 바라봤다. 필사적인 눈빛이었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왜 가슴이 차가울까? 왜 측은함이 들지 않을까? 정민아. 응, 엄마. 내가 나한테 한 짓 기억해? 정민이 시선을 피했다. 아빠 보험금, 퇴직금 다 가져갔잖아. 그리고 연락 한 번 없었고, 그때는 정말 투자하면 대박 날 줄 알았어. 그래서 그 돈 다 날리고 이제 와서 또 달라고? 엄마. 정민이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영희는 담담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선이 분명해진 것 같았다. 정민아, 엄마가 65이야. 이제 얼마나 더 살겠니?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시간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엄마가 어떻게 해? 그래, 나쁜 엄마야. 자식 버리는 나쁜 년이지. 근데 너도 날 버렸잖아. 정민이 입을 다물었다. 영희는 일어섰다. 그 땅 안 줄 거야. 미안하지만. 엄마. 영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정민이 따라왔다. 엄마, 진짜 이럴 거야? 피부치한테? 엄마 아들한테? 영희가 멈춰섰다. 돌아보니 정민이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피부치? 그래, 피부치지. 근데 피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 정이라는 게 있어야지. 엄마, 가거라. 내 힘으로 해결해. 엄마도 이제 내 힘으로 살 거니까. 영희는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정민이 따라오지 않았다. 모퉁이를 돌아 골목에 들어서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 섰다. 눈물이 났다. 서러워서가 아니었다. 해방감이었다. 처음으로 자신을 선택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방에 앉았다. 토지 보증서를 다시 꺼내봤다. 종이 한 장.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이건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의 티켓이었다.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또 정민일까? 아니면 빚쟁이일까? 영희는 숨을 죽였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다. 그러다 조용해졌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영희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다. 정민의 차가 여전히 서 있었다. 차 안에서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아마 대책을 세우고 있겠지. 어떻게든 땅을 빼앗으려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피보다 무거운 것이 내 삶일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선택의 대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박영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다. 손에 든 계약서가 떨렸다. 토지 일부를 매각했다. 12억 원. 머릿속이 하얘졌다. 평생 3천만 원 빚에 목이 졸렸던 자신에게 12억이라니. 시청 앞 벤치에 주저앉았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언제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었던가. 빗독촉에 쫓기며 땅만 보고 걸었던 날들이 이제는 끝났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정민이었다. 10번, 20번. 받지 않았다. 메시지가 쌓였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죽을 것 같아. 영희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다. 아들의 절박함이 가슴을 찢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다. 평생을 가족에게 바쳤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을 차례였다. 은행으로 향했다. VIP 상담실이라는 곳에 처음 들어가 봤다.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안내했다. 통장을 여러 개 만들었다. 생활비, 병원비, 비상금, 그리고 기부금. 직원이 기부 계획을 듣고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영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빚을 모두 갚고 나니 몸이 날아갈 것 같았다. 독촉 전화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것.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부동산을 돌며 집을 구했다. 화려할 필요는 없었다. 따뜻하고 깨끗하면 됐다. 작은 정원이 있는 빌라 1층을 계약했다. 햇빛이 잘 드는 방, 곰팡이 없는 벽, 제대로 돌아가는 보일러. 이런 평범한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은정이가 급식 봉사를 하고 있었다. 영희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관장실로 들어가 봉투를 내밀었다. 1,000만 원이었다. 관장의 눈이 촉촉해졌다. 두 손으로 영희의 손을 감쌌다. 그 온기가 영희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은정아, 나랑 같이 일해볼래? 복지관을 나오며 던진 말에 은정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영희는 작은 국밥집을 차리고 싶다고 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주고 싶다고. 3,000원이면 충분하다고. 은정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함께 상가를 돌았다. 복지관 근처 작은 골목에 적당한 곳을 찾았다. 테이블 6개가 들어갈 만한 아담한 공간. 영희는 그 자리에서 계약했다. 일주일 후 간판이 올라갔다. 영희네 국밥.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내건 무언가를 갖게 된 것이다. 65년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아직 울 때가 아니었다. 개업 준비는 순조로웠다. 영희는 40년 요리 솜씨를 되살렸다. 새벽부터 돼지뼈를 고았다. 구수한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웠다. 김치는 직접 담갔다. 절인 배추를 버무리며 옛 시절을 떠올렸다. 분식집에서 김밥을 말던 손,
떡볶이를 젓던 손. 그때는 고됐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개업날 아침 첫 손님은 복지관 할아버지들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내놓았다. 할아버지들이 후후 불며 한 숟가락 떠먹었다. 아이고, 이 맛이야. 그 한마디에 영희의 긴장이 풀렸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몰렸다. 영희는 정신없이 국밥을 퍼날랐다. 은정이는 열심히 서빙했다. 가게 안은 숟가락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저녁 무렵 한 청년이 들어왔다. 초라한 차림새에 주머니를 뒤적이다 돌아서려 했다. 영희는 청년을 불러 앉혔다. 돈이 모자라다는 말에 그냥 먹으라고 했다. 청년이 국밥을 먹으며 눈물을 훔쳤다. 영희는 모른 척했다. 자신도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데 은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러다 적자 나는 거 아니냐고. 영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이제는 나누며 살고 싶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다. 새로 이사한 빌라는 따뜻했다. 보일러가 제대로 돌았고 전기도 끊기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깨끗한 천장을 바라봤다. 이게 행복이구나.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 핸드폰이 울렸다. 정민이었다. 이번엔 받았다. 엄마.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영희는 조용히 들었다. 미안하다는 말, 식당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말, 손자들이 보고 싶어 한다는 말. 영희는 짧게 대답했다. 밥 먹으러 와. 애들 데리고.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다. 아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 그래도 피부치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삶을 지킬 것이다. 다음 날도 가게는 북적였다. 3,000원 국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 누군가는 걱정했다. 이러다 망한다고.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망하면 어떠냐고. 그동안 배부르게 먹으면 되지 않겠냐고. 가게 안은 따뜻했다. 김치찌개 냄새, 국밥 끓는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이 모든 게 영희의 새로운 일상이었다. 은정이가 물었다. 행복하냐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행복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삶.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하지만 영희는 몰랐다. 이 소박한 행복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작은 국밥집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이 행복이 또 다른 시련을 부른다는 것을. 6개월이 흘렀다. 영인의 국밥은 어느새 동네의 명물이 됐다.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줄이 늘어섰다. 3,000원으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곳, 할머니의 정성이 담긴 곳이라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화요일 오후 평소와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왔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었다. 지역 방송국 취재팀이라고 했다.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를 찾다가 영인의 국밥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영인은 얼떨떨했다. 성공이라니 자신은 그저 국밥을 끓일 뿐인데. 하지만 PD는 말했다. 60대 창업 실패율이 80%가 넘는다며 영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은정이도 옆에서 거들었다. 좋은 기회예요. 할머니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촬영은 간단했다. 국밥을 끓이는 모습,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 그리고 짧은 인터뷰. 왜 3,000원인지, 왜 이 일을 하는지. 영희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배고픈 게 뭔지 아니까. 돈이 없어 끼니 걱정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니까. 라고. 일주일 뒤 방송이 나갔다. 제목은 65세 할머니의 따뜻한 도전이었다. 작은 TV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구부정한 허리, 깊게 패인 주름. 그러나 그 얼굴엔 환한 웃음이 있었다. 국밥을 내주며 웃는 모습이 어쩐지 스스로도 낯설 만큼 빛나 보였다. 그리고 다음 날, 가게 앞은 아침부터 긴 줄이 이어졌다. 방송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 정말 3,000원이냐며 놀라는 사람들, 할머니 대단하시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사람들로 가게는 분주해졌다. 영희는 정신없이 국밥을 퍼날랐고 은정이는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점심 무렵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정민이었다. 두 아이가 함께였다. 영희는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아이들이 수줍게 인사했다. 할머니. 영희는 어색한 미소로 맞으며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다. 국밥을 내놓자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다. 그 모습을 보던 정민의 눈가가 붉어졌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정민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엄마, 나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영희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나를 먼저 세워야 해. 정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영희는 단호했다. 이곳은 내 이름을 건 가게야. 내가 들어오면 사람들은 아들이 하는 가게라고 할 거야. 그건 싫다. 정민은 고개를 숙이고 아이들과 함께 일어섰다. 나가면서 뒤돌아본 그는 짧게 말했다. 엄마, 멋있어. 진짜로. 문이 닫히자 한 손님이 박수를 쳤다. 이어 다른 손님들도 박수를 보냈다. 영희는 쑥스럽게 웃으며 다시 국자를 들었다. 저녁 무렵 또 다른 취재진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전국 방송사였다. 영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인터뷰를 수락했다.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65세,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닙니다. 내 이름 박영희로 살고 싶습니다. PD가 놀란 듯 다시 물었다. 무슨 의미인지. 영희는 담담히 이어갔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것이 나쁘진 않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처음으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취재가 끝난 후 은정이와 함께 가게를 정리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가득 번졌다. 은정이가 물었다.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아드님이랑 함께하면 더 편할 텐데.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라고 다 붙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적당한 거리가 더 건강할 때도 있더라.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엔 남의 집 불빛이 부러웠는데 이제는 그저 풍경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때 작은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방송을 봤다며 엄마가 멋지다고,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오겠다고. 영희는 미소 지으며 좋다고 했다. 잠시 후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 정민이가 왔다가 갔다.
거절하기 힘들었지만 옳은 선택이었다. 나는 이제 박영이다. 누구의 무엇이 아닌 그냥 박영이.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다. 저 멀리 희미한 별빛이 반짝였다. 65세. 많은 이들이 인생의 황혼이라 부르는 나이. 하지만 영희에겐 달랐다. 그것은 황혼이 아니라 새벽이었다. 이제 막 어둠을 헤치고 동이 트려는 순간이었다. 인생의 절망은 끝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부르는 반전의 신호였다. 박영의 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의 용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